예. 예? 예, 예, 그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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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게요. 예. 아니.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대충 이제 큰 그림은 그랬고요. 조금 좁혀 들어가겠습니다. 소위 신지학이라고 하는 게 뭘 다루고 있는 건가 하면, 슈타이너가 신지학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지학이라는 책을 썼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 개를 썼지만 우리가 지금 출판돼서 볼 수 있는 거는 인간과 지구의 발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원제목은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두 권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딱 이런 겁니다. 아카샤 연대기에서는 우주가 어떻게 진화해 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지학에서는 우주가 진화해 왔을 때 우주에서 형성된 그 어떤 기운이 인간한테 어떻게 파고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책이 쌍으로 묶여 있는 거죠. 쌍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체가 이걸로 돼 있다면 얘는 어디서 나왔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가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3원이다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야. 크게 보면 얘가 물체, 얘가 에테르에 가깝고 얘가 아스트랄에 가깝다 이렇게 봐요. 근데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얘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애초에 나왔던 얘가 어디서 나왔나를 규명을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죠. 저거의 성격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겁니다. 얘가 어디서 나왔나?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이렇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 동기를 알고 싶어. 우리 부모를 알아야 돼. 유전자까지 알아야 되고, 우리 부모를 알려면 조상을 알아야 돼. 조상을 알려면 조상을 둘러싼 환경도 알아야 돼. 그럼 환경은 자연인데, 그럼 자연을 알려면 자연을 변화시킨 어떤 힘들을 알아야 돼. 그 자연을 변화시킨 힘들이 뭐냐? 자연을 변화시킨 힘들이 뭐냐? 날씨를 만들어내고 지형지세를 만들어낸 게 뭐냐? 우주의 힘이다. 그 우주의 힘이란 게 뭐냐? 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이다. 그럼 별은 끝도 없이 많은데 전부 다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해서 옛 사람들은 모든 학문과 종교는 전부 천문학에서 시작되는데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별이 우리 지구에 또 만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걸 알아내려고 하는 게 천문학이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날씨 변화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고, 예. 날씨 변화는 기본이고, 그거에 바탕해가지고 만물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 천문학이었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천문학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탐구의 출발점은 천문학입니다. 원점이 천문학입니다. 예. 천문을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한글이죠. 한글. 이게 천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어쨌든 천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천문에서는 결국 천문에서 말하는 우주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냐? 어디까지가 우주냐? 우주는 무한한데. 그래서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 이 우주를 옛 사람들은 일단 태양계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한정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계 바깥에 있는 별의 기운들이 태양계 안쪽에 있는 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다시 태양계 안쪽에 있는 별들이 그걸 받아서 다시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그 지구에 준 영향을 또 받아서 또 광물, 식물, 동물,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들 중에서도 그 영향을 가장 종합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전부 프랙탈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 범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그걸 추론해가지고 다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런 어떤 사고 속에서의 추론은 별도로 치더라도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구체적인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에 대한 어떤 증명 가능한 이런 기운들을 찾아내는 거가 중요했기 때문에 범위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범위 설정을 태양계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계에서 태양계라고 하는 게 실제로 생겨먹은 꼬라지가 그럼 태양계 맨 안쪽에는 태양이 있죠. 태양. 태양계 맨 바깥쪽에는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이. 그러면
제가 이거 태양계 얘기하다가 조금 앞에 괴테 칸트는 나중에 묶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괴테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다시 할게요. 괴테가 문학적 부분으로는 파우스트,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논문으로는 색채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 대표적이다 그랬어요. 자기 대표작이다. 베르테르가 아니고, 젊은 베르테르가 아니고 이게 내 대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괴테 역시 유기이론론자였어요. 그래서 파우스트는 인간의 삶과 인간과 신의 관계, 그 다음에 색채론은 자연의 어떤 동력화, 이걸 통해서 동일한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같은 게 굴러간다. 같은 게 굴러간다. 색채론에서 괴테가 이거를 몇 가지 명제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 세상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원리에서 바늘 하나 틈도 없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관찰이다. 관찰에 의해서 알게 되는 원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쭉 추적해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형이상학자들은 관찰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찰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들이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좀 복잡한 철학적인 논리가 있으니까 제껴두고요. 괴테가 결론적으로 내가 발견한 원리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전부 양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양극성이 없으면 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래요. 양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건 괴테의 얘기인데 동양인의 관점에서 실은 괴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제로서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 덧붙인다면 그냥 양극성이 아니고 대칭적 양극입니다. 대칭적인 양극. 음과 양은 양극이에요. 그런데 힘의 성질이 대칭적입니다. 하나는 밀고 하나는 당기고 요철과 같다는 거죠. 똑같은 성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양극 대칭적인 어떤 지점이 있어야 이게 운동을 일으킨다라고 봅니다. 이게 운동을. 그리고 대칭이 되려면 양극점이 있다 그랬을 때 대칭이 이루어지려면 양극 사이의 중간점도 중요해져요. 양극성 이러면 벌써 우리는 이원성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칭이 이루어지려면 중간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요 사이에서 삼원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동양의 음양 오행론에서는 음양 이게 바로 양극성이죠. 천지인 삼재 이거는 삼원론이죠. 예. 대칭이 이루어지려면 중간에 어떤 경계선이 있어야지 이게 딱 붙이면 대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음양론하고 삼재론하고 다르냐? 안 다릅니다. 음양 안에 삼재가 있는 거죠. 음양 안에 중간 지점으로서 삼재가 있는 겁니다. 자, 음양 삼재 이런 논리가 동양에도 있다. 근데 양극성이다. 이게 첫 번째 괴테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요 양극성으로 인해서 어떤 상승이 일어난다 그래요. 상승.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확장이란 뜻이에요. 확장. 그럼 확장이 있으면 수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양극적이라 해야 되니까. 수렴. 그러면 이게 확장했다, 수렴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순환한다는 얘기죠. 순환. 자, 1번 양극성이 있다. 2번 상승한다. 3번 총체성이 있다. 총체적이라고 말은 아까 말했던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다. 요 세 가지가 세상에 그 어떤 곳에 일어나는 운동현상도 이 세 가지 원리에서 빗나가지 않는다. 색을 탐구할 때도 이 세 가지 원리로 탐구하면 되고, 소리를 탐구할 때도 이러면 되고, 인간을 탐구할 때, 자연을 탐구할 때 다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괴테가 말했던 이 원리가 과연 우주에 적용이 되는가 하는가? 우주의 운동에 적용이 되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애는 보면 원심점, 구심점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양극성이죠. 그런데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 A 분면하고 B 분면하고 대칭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 분면하고 B 분면은 분명히 대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태양계에 태양과 토성 사이에 어떤 별들이 있는가를 가만 보면 여기에 목성, 화성이 있어요.
여기에 금성, 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수를 동양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라고 하잖아요. 목화를 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 음이니까 대칭성이 이루어지죠. 그럼 중간에 있는 얘가 또 중요한 애가 되죠. 대칭의 중간점에 있는 얘가 굉장히 중요한 애가 되죠. 얘가 없으면 운동이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 별은 뭡니까? 지구예요. 이 별이 지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별은 태양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별이죠. 지구별은 태양계에서 태양만큼 중요한 별이에요. 태양계를 움직이는 것은 태양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토성과 태양의 상호관계를 지구가 중개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묻는 말에 하나 답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우주에 외계인이 있어? 적어도 그 우주를 태양계라고 본다면 외계인은 없어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중간 지점에 모든 기운이 응축됐다 분산됐다 응축됐다 분산됐다. 말하자면 우주의 허파예요. 우주가 대칭성을 이루고 운동하도록 중간 매개를 지어주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주의 기운이 수렴됐다 분산됐다 수렴됐다 분산됐다를 반복하는 지점이라는 거야. 바로 이 수렴 분산을 반복하는 데서 모든 생명체가 나와요. 그러니 지구는 태양 못지않게, 태양계에서 태양 못지않게 중요한 데가 지구입니다. 그러면 양극 삼원성이 갖춰졌잖아요. 양극 삼원성이. 양극 삼원성이 갖춰지는데 논리적인 순서로 보자면 얘가 만들어질 때 뭐부터 만들어졌겠는가를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야. 따라가 보면 맨 먼저 만들어지는 애는 일단 전체 범위가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얘가. 두 번째는 양극점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이거는 뭐 조사해 볼 필요도 없이 논리적 필연이잖아요. 예. 야, 그런지 안 그런지 경험적으로 한번 측정해 보자 할 필요도 없는 논리적 필연이라는 거예요. 먼저 범위가 설정되고, 그 다음에 구심점이 설정되고, 예. 그러면 바깥에 있는 걸 원심점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걸 구심점이라고 한다면 양극성이 이 장이 만들어진 건데, 이 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3번이 됩니다. 이 요소들이 자리 잡고 나면 다시 대칭의 중간점에 해당하는 게 활성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4번이 됩니다. 이렇게 4번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태양계가 운동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딱 짜여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지금 이 설명한 것은 아무데도 안 나옵니다. 그냥 저의 설명입니다. 저의 설명인데,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게 이제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서 나옵니다. 제가 지금 금방 설명한 이 우주의 형성 과정하고 실제 내용으로 보면 똑같다.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아카샤 연대기에 보면 지금 이거를 방위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동서남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여기를 동쪽, 여기를 서쪽이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동양의 음양오행에서는 이쪽에 수, 이쪽에 화, 이쪽에 목, 이쪽에 금을 두게 돼 있죠. 계절로 보자면 이쪽이 겨울, 이쪽이 봄, 이쪽이 여름, 이쪽이 가을이 되게 됩니다. 자, 겨울, 봄, 여름, 가을. 방위로 보자면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게 이렇게 이제 뺑뺑 돌아가는 게 1년 사시사철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카샤 연대기에서는 이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딱 여기서 시작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 분면 전체를 토성기라고 합니다. 토성기. 제가 그랬잖아요. 우주는 토성이 범위를 잡는 데서 시작됐다고. 예. 그러니까 토성이 주도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태양계에서. 토성의 힘이 주도를 하고 있는 시기가 제일 먼저 있었다. 여기서부터 뭔가가 시작됐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분면을 태양기라고 합니다. 태양기. 여기가 태양기다
그 말은 두 번째로 태양이 자리 잡았다 그랬잖아요. 태양의 어떤 영향력이 태양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요 분면을 뭐라고 하면 달기라고 해요. 달기. 달기라고 하는데 실은 달 자체는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보면 지구의 조그만 위성에 불과하잖아요. 우리한테 주는 영향은 크지만 객관적으로 태양계에서 힘이 큰 행성이 아니죠. 근데 왜 달기라고 하느냐 하면, 자, 세 번째 일어났던 현상은 뭐였었는가 하면 얘가 1번, 얘가 2번. 세 번째 일어났던 현상은 별들이 자리 잡는 거였잖아요. 별들이 자기 위치를 잡는 거. 이게 세 번째 일어난 현상이었거든.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 중에 제일 큰 별은 달이에요. 그래서 달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저때 생겨나는 힘을 아스트랄이라고 하거든요. 아스트랄이라는 말은 별물이란 뜻입니다. 예. 실제 의미는 별들이 자리 잡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번째 여기는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구기. 지구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1, 2, 3, 4번이라고 한 게 아까 태양계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갖출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과정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예.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게 태양계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가 자기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거쳐야 됐던 어떤 과정 논리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다. 재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성기 때에, 요때에 어떤 그 힘, 이때를 주도하는 힘의 성격이 있을 텐데 그 힘의 성격을 물체라고 합니다. 예. 그걸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체. 이 체라고 하는 건 바탕이 된다는 거죠. 물적인 힘이 바탕이 됐다. 물체다. 근데 우리는 보통 물체 그러면 단단한 고체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단단한 고체를. 근데 오늘날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를 구별하지만 자,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는 건 분화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분화가 돼 있기 전에 수렴이 돼 있어 가지고 응축돼 있는 상태가 먼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먼저 수렴 응축이 돼 있다는 것은 고체성, 액체성, 기체성이 한꺼번에 모여 있다는 거잖아. 그럼 모여 있는 이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체일까? 고체 아니죠. 고체라고도 액체라고도 기체라고도 할 수 없는 뒤죽박죽된 어떤 원형적인 상태가 있다는 거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물체입니다. 이 물체의 기본적인 성격은 뒤죽박죽입니다. 즉,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애라는 거예요. 통합.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통합되어 있는 애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태양계로 넘어갑니다. 태양계로 넘어가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분화가 되는 거예요. 자, 태양계에서 달기까지 갈 때 동양으로 치면 여기가 수라고 그랬죠. 수. 여기가 목이라 그랬죠. 여기 화라 그랬죠. 금이라 그랬죠. 보통 우리는 목하고 화가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금하고 수가 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양이니 음이니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양은 확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음은 확 수축되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분산시키고 하나는 수렴한단 말이죠. 분산과 수렴이 반복돼야 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분산이 두 번 있고 수렴이 두 번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분산 한 번, 두 번, 그죠? 그럼 수렴도 한 번, 두 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제일 응축되어 있는 데니까. 제일 응축되어 있는 데니까 원점이 되고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1차 분산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2차 분산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여기서 1차 수렴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2차 수렴이 일어나겠지. 이거 논리 필연이죠. 그리고 아까 괴테가 말했던 양극대칭 상승순환에 딱 맞는 얘기죠. 예, 딱 맞는 얘기면 요때 이 1차 분산을 주도하는 힘, 그거를 뭐라고 하냐? 에테르라고 합니다. 에테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테르라고 하는 것의 원래 말뜻은 빛 전달자라고 하는 겁니다. 빛 전달자. 한마디로 태초의 빛이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빛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말씀의 자리겠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빛이 됐다. 여기서 여기는 빛의 자리예요. 예. 빛은 빛인데, 자, 말씀, 소리라고 하는 건 진동입니다. 진동이라고 하는 건 마찰이에요. 마찰이 있어야 진동이 일어납니다. 힘의 마찰, 이게 진동인데, 이 진동이 많이 일어나면 열이 일어납니다. 열 에너지. 열이 많이 일어나면 이게 빛이 돼요. 열이 많으면 빛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꾸로 보면 간단합니다. 돋보기가 빛을 모으는 거죠. 빛을 모으면 열이 되잖아. 그 말은 빛은 열에서 왔다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열이 분산되면 빛이 되는 거고, 빛이 모이면 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상으로 보면 열이 먼저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말씀의 자리고 여기는 빛의 자리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 놈도 1차 분화가 있고 2차 분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1차 분화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가지고 또 2차 분화를 시켰다. 여기서는 최대치의 분산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최대치의 분산이 일어났다가 요 세 과정들이 요쪽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된다? 종합이 된다는 거예요. 수렴이 된다. 한 번 수렴되고, 두 번 수렴되고. 한 번 수렴될 때, 자, 1차 분산될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나와요. 생명 있는 물질. 예. 여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이 물질이죠. 그러면 물질하고 대비되는 건 뭐겠습니까? 정신. 예. 우리 같은 고도의 의식체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선 정신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같은 이런 고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는 요 분면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우주 자체가 요 분면에서는 정신성이 강해지고 요쪽에서는 생명성이 강해진다는 거야. 예.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최초의 생명은 요쪽은 나중에 요렇게까지 분화가 되고 나면 요때는 다 때려 뭉쳐져 있었고, 요때는 물질적인 것과 광물적인 것과 생명적인 것이 구별이 돼요. 최초의 생명적인 것은 식물인 거죠. 생명을 생물로 생각하면 되나요? 어? 생물로 생각하면 돼요. 생물?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예. 생물이 나옵니다. 그 최초의 생물은 어쨌든 우리 인간의 통상 감각으로는 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식물하고 광물하고 이제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고 났어야 얘가 광물로 정의가 되는 거지. 갈라지기 전에는 광물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아담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아담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이브가 있어야 남자가 되는 거지. 이브가 있기 전에 아담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예. 식물이 나옴으로써 얘가 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광물, 식물이 나왔습니다. 광물, 식물, 그 다음에 나올 거는 동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근데 동물하고 식물하고의 관계는 얘가 훨씬 활달하잖아요. 훨씬 분수 안 돼 있고, 훨씬 분화되어 있는 애인 거죠. 힘 자체가 분산력이 강한 애, 동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역동성이. 예. 근데 요 성질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이쪽에 오면 독특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 성질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과정을 흘러간다는 것은, 자, 2번은 그냥 2번이 아니고 1번 더하기 2번이에요. 3번은 그냥 3번이 아니고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인 거예요. 맞죠? 따라서 4번은 그냥 4번이 아니고 이 4번 안에 1, 2, 3번을 다 포함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동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독특한 존재가 나오는데, 이 독특한 존재는 앞에 있는 요 세 가지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고도로 정신적으로 재현하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재현한다. 이게 1차 수렴입니다. 정신적 재현뿐만 아니라 온 존재적 재현을 해낼 수 있다. 이게 2차 수렴입니다.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양극성과 대칭성과 상성이라고 하는 게 확장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확장이 있으면 수렴도 있고 순환으로 귀결되게 된다. 네, 그리고 총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의 기본이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물체 나왔고, 여기서 에테르체 나왔고, 여기서 아스트랄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삼원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지학에서 인간은 사구성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뭐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세 개라며. 근데 왜 네 개라 그래? 이러면서 헷갈립니다. 예. 근데 삼원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요 기본 구성 요소가 세 개다라는 뜻이고, 사구성체다라고 했을 때는 얘도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인 것처럼 요 지구기에 뭔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아체라고 합니다. 자아체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 구성 요건까지 얘기할 때는 삼원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인간한테만 독특한 뭔가를 얘기할 때에는 사구성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구성체라고. 예. 인간한테만 해당하는 거죠, 사구성체는. 인간 말고는 해당이 없는 거죠. 그럼 인간의 사구성체의 내용은 자아잖아요. 그게 I라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건 뭐냐? 뭔가 자기 존재를 일정한 주체적인 힘으로 자각하려고 하는 거를 I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런 힘이 우리한테는 타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체다. 그러면 감각혼인이, 오성혼인이, 의식혼인이라는 얘들은 여기 있는 기본 힘들이 있잖아요. 요 기본 힘들이 자체를 만나서 변형을 이루는 겁니다. 섞여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마음의 흐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변형인 거죠. 자체에 의한 화학 변화. 그럼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요 양쪽은 또 대칭이잖아요. 그럼 여기 전체를 I라고 보면 이 I에 의해서 얘가 또 한 번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얘가 두 번 변화를 일으킨 거죠, 결국은. 얘가 I를 만나서 한 번 변화를 일으키고, 요게 전체가 또 그 대칭 중간점이 돼가지고 위의 변화를 또 한 번 일으키고, 결국은 요거 가지고 다 됐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우리 인간을 지금 설명할 때 뭘 동원했는가를 보세요. 우주의 발생사를 동원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예. 물체 에테르 아스트라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면 얘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조금 한번 규정을 해보죠. 먼저 기본적인 것만 규정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힘의 세기로 보면 얘가 힘이 셀까요? 얘가 힘이 셀까요? 2번이 힘이 센가요? 3번이 힘이 센가요? 힘의 세기로 보면 2번이 힘이 세요. 얘는 지금 성장 중에 있잖아. 근데 3번은 꺾이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꺾이잖아요. 정점 찍었으니까. 예. 힘의 세기로 보면 2번이 힘이 셉니다. 그러면 다혈질 애들하고 담즙질 애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다혈질 애들이 이겨요. 겉보기에는 담즙질이 훨씬 시끌벅적한 것 같은데, 그렇게 히스테리만 부리다가 끝낸 다혈질 애가 이깁니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힘의 세기는 2번이 세다. 근데 3번이 훨씬 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활달해 보인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지구력이 없다, 3번은. 3번은 정점 찍었으니까 콕콕콕 꺾인다라는 겁니다. 힘의 세기로 보면 2번이 양이고 3번이 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2번이 양적이고 이거 양적입니다. 이거 음적입니다. 그래서 요 3번씩에 와서 아카시아 연대기에 보면 남녀가 구별이 됐다라고 해요. 양성이 분리됐다. 양성이 분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힘의 세계로 보면 그렇지만 분화의 정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더 다양한 게 3번이죠. 그죠? 더 단순한 게 2번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금방 세기로 보면 2번이 양이고 3번이 음입니다. 근데 분화 상태로 보면 3번이 양이고 2번이 음입니다. 그랬잖아요. 이런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걸 동양에서는 채용의 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이 양이면 바깥은 음이다. 안이 음이면 바깥이 양이다. 이렇게 요거 자체도 대칭적으로 돼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상태가 음이면 작용은 양이다. 상태가 양이면 작용은 음이다. 이런 식으로 요거 자체도 대칭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 대칭의 논리가 전체도 통하고 하나의 개별자에게도 그대로 안팎으로 통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막 나대고 이런 애들이 속으로 허약한 거야. 허약해서 그거 커버하려고 밖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겉으로 이렇게 떠들썩하니까 속으로 단순하고 마음도 약하고 근데 여자들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조용한 척하지만 속으로 독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어쩌면 온유월의 소리가 내린다 그런데 뭐 총각의 한을 품으면 이런 거 없잖아요. 총각의 한을 품으면 온유월의 소리는 무슨 소리? 막걸리 한 잔 먹고 이자 먹지. 음량이 안팎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 파악할 때 아이들이 아스트랄이 발달하고 있다. 그럼 아스트랄만 발달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안에서 아스트랄 발달하면 밖에서 에테르가 발달하고 있어요. 밖에서 아스트랄이 발달하면 안에서는 지금 아스트랄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안팎이 공존하면서 대칭적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 둘이서 싸운다고. 요때 아스트랄이다. 아니다. 요때 에테르다. 그러고 둘 다. 나는 이 책에서 이거 봤다. 나는 저 책에서 저거 봤다고. 둘이 싸워요. 이게 바로 코끼리 다리 만지기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체 흐름을 보면 전혀 논쟁거리가 아닌데 전형적인 코끼리 다리 만지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한 인간한테 이걸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 여기를 출발점으로 봐서 여기 영사라고 보죠. 그러면 요렇게 돌리면서 순환주기로 만들어놨을 때는 자, 인간은 그러니까 삼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구성체적 존재이면서 예. 근데 이 한 단계를 지나갈 때는 또 주기 숫자가 달라지죠. 뭘 씁니까? 7년 주기수를 쓰잖아요. 동양에서도 요 한쪽 분야에 동서남북 한쪽에다가 저기 7개씩 별자리를 배치해가지고 47, 28, 28수를 쓰잖아요. 똑같은 논리죠. 똑같은. 그럼 왜 하필이면 7개를 쓰냐? 또 이것도 따져봐야죠. 왜 하필이면 7개를 쓰냐? 태양계에서 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7개잖아요. 나머지가 7개잖아. 그러니까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별들이 한 바퀴 순환하는 주기인 거죠. 그게 우리 지구한테는 1년 단위로 나타난다는 거야. 지구에 있는 우리 인간 존재한테는. 우리 인간 존재 말고 다른 존재한테는 다른 단위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7년 주기수를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 7년, 여기 7년, 여기 7년, 여기 7년 이렇게 갖다 붙이면 0세에서 7세, 7세에서 14세, 14세에서 21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0세에서 7세, 요때에는 물체가 자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7세에서 14세, 요때 에테르가 자란다. 가 되는 거죠. 14세에서 21세 때까지 아스트랄이 자란다.가 되는 거죠. 에테르가 자란 결과는 성의 분리가 일어난다. 14세 때 생리한다. 7세 때 드디어 감각성장, 근육과 피, 그 다음에 신경과 감각에 의한 본격적인 성장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 전까지는 물리적인 뼈대만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성이라고 하는 게 자란다. 그럼 여기서 감성이 자란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감성 다음에 있는 것들이 자라겠지. 통상적으로는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발도르프에서는 오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예. 오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자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근데 교육은 어디서 끝나나? 요 또 중간 잘라가지고 18세 때 교육 끝낸다. 왜? 요때에 들어가면 교육이 안 된다. 왜? 자아가 확고해지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 예. 정신적인 자의식이 높아질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안 들어간다. 그래서 18세 때 끝낸다. 18세 때쯤 되면 오성원의 절반쯤은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이 공식적으로 오성원 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교육이 공식적으로. 근데 발도르프는 애들한테 영성을 직접 가르칠 수는 없지만 요 과정에서 잘 교육적인 그 배려를 해주면 잠재력은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자기 스스로 어떤 영적 개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추진력 내지는 동력을 교육 과정에서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의 다른 점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모서리 이런 데는 중요하죠. 요때가 언제입니까? 10세 때.
요새가 10대 때잖아요. 요때가 루비콘강을 걷는다라고 할 때잖아요. 근데 요때 자의식하고 요때 자의식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색깔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 흐름을 알고 있다면, 에너지의 순환 흐름인데, 이 에너지의 순환 흐름을 알고 있다면 그 에너지의 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아, 요때는 어떻고, 요때는 저. 게다가 모든 순간에 서로 있는 것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섞이는 비율이 각각의 분면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구체적 상태를 파악하는 거지, 예. 도식적으로 외워서 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 이제 신지학에서 뭘 가져왔다 얘기를 한 거예요. 신지학에서 이걸 가져왔다. 근데 신지학에서 가져온 우주발생 형성사의 이 논리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괴테 유기이론론적인 원리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공감이 되면 이제 쭉쭉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칸트 얘기를 좀 할게요. 칸트는 아까 요거 몰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요거 몰라 그럼 칸트의 용어는 슈타인의 용어하고 조금 달라요. 슈타인의 용어 말고 칸트 용어로는 칸트는 요거를 감성이라 그랬어요. 그 칸트는 요거를 오성이라고, 지성이라고도 하고 오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지성이라고 말하나 오성이라고 말하나 의미하는 건 똑같습니다. 오성. 이라고 얘기했고, 요 위에 있는 요걸 이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전체를 또 묶어가지고 이게 다 어쨌든 다 이성이다. 이성인데 이상의 3단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슈타이너도 똑같은 논리를 펴니다. 슈타이너는 이거 3개 다 묶어서 요게 감성이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슈타이너는 이게 의지고, 이게 감성이고, 이게 사고다 그러잖아요. 의지, 감성, 사고로 나누죠. 예. 자, 근데 칸트 철학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칸트는 요거 3개 중에서도 또 나눕니다. 얘네들 둘 하고 얘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얘네들 둘을 얘가 순수 이성이다라고 그래요. 순수한 이성이다. 그러면 얘는 불순 이성이네? 불순한 이성. 예, 얘가 순수하니까 얘는 불순한 거잖아. 맞아요. 불순한 거예요. 이 불순한 이성의 다른 이름이 실천 이성이다. 근데 사실은 얘는 불순한 거예요. 왜 불순하다고 얘기하는가? 순수하다, 불순하다가 무슨 뜻인가? 순수하다는 것은 필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필연성이 있다, 얘. 얘는 필연성이 있다. 근데 얘는 필연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순하다는 거예요. 필연성은 없는데 필연성을 대신할 수 있는 뭐가 조금 있다 라고 봐요. 얘는 어째서 필연성이 있는가 하면 이 감성하고 요 오성 여기에 뭔가 필연성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 라고 봅니다. 그거를 선험적 감성 판단 범주, 선험적 오성 판단 범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가 주어져 있다. 뭔가가 주어져 있다. 딱 규칙적인 틀, 이게 우리 인간한테 내재돼서 경험하고 상관없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는 거를 두고 선험적인 감상 판단 범주를 칸트는 시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공간 인식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성 판단 범주도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데 오성 판단 범주는 양, 질, 관계, 양상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양질, 관계, 양상을 저절로 생각할 수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범주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예. 요런 범주, 요 범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슈타이너한테 와가지고 시공간 인식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거를 슈타이너, 요거의 실제는 12감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의 실제는 12감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실제는 칸트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관념 처리하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요런 것들이 주어져 있어 가지고 이 주어져 있는 규칙적인 틀에 의해서 세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세상을 수학적으로 인식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잖아. 3 곱하기 7은 21이다.
이건 증명 가능하죠. 그런데 누가 내 의견에는 28인데 하는 건 의미 없죠. 예.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이 증명 가능한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라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그건 칸트 말이고 제가 보기에는 뽀록구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말이지만 칸트는 하여튼 그렇게 말했다고.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했나 보지 뭐.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하면서 요런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연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필연성이 있는데 요까지, 그건 요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것 자체에 필연성이 있을 뿐 이게 뭔지 알 수 없다 그랬고 이게 뭔지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인간한테 주어져 있는 타고난 거는 오로지 요거다. 오로지 요건데 요거 두 개가 종합이 되면 이해가 된다 그래요. 요거 두 가지 능력, 이 두 가지 능력, 어떤 사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게 감성이에요. 사실은 이제 감각 경험인 거죠. 사물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 감성의 발달, 그거하고 그거를 일정한 범주화 개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 오성의 발달, 요 두 가지가 정말 잘 조화가 됐을 때 이성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럼 이성이라고 하는 놈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는 칸트는 요 아래쪽 영역을 진선미라고 봤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미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칸트의 미의식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형식미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순고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칸트는 형식미는 알 수 있는 거고 순고미는 알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매 대상은 아니지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영향은 받는다는 건 확실해요. 내가 사물 그 자체는 알 수 없지만 사물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잖아요. 얘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건 몰라요. 근데 영향을 준다는 건 확실해요.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내 오장육부나 혈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영향 받는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알 수는 없지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이게 자연이라고 치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자연으로부터 영향받는 거, 이걸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알 수는 없다. 영향은 받는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어떤 필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오는 거다.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존재들은 이 인과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인과법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어떤 원인이 주어지면 결과가 저절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딱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자연물들은 인과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인간은 좀 다르다. 왜? 정신이 있어가지고. 자유정신이 있어서. 인간은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움직이는 거는 인과율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과율에 영향을 받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한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에 영향을 하나 더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률입니다. 목적률에 영향을 받는다. 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뭔가 더 바람직하고 더 이상적인 상태가 있다라고 인간은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초월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질계를 알 수는 없지만 있는 게 확실하듯이 초월계도 알 수는 없지만 있는 건 확실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초월계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인간이 관념 속에 떠올리게 되면 이걸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 이념이라고 하는 건 가치 지향성, 가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특정한 가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쉽게 말해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이 아니잖아, 지금. 현실이 아니고 미래에 내가 설정하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란 말이죠. 내가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나의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적 상태를 기준으로 내가 내 현실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한다. 라고 하면 이념이 나의 현실을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규제적 이념이라고 합니다. 나의 현실을 규제하는 먼 미래의 어떤 바람직한 상. 요 규제적 이념에
의해서 인간이 딸려간단 말이죠. 인간은 인과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설정한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목적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목적률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일단 논리 자체는 이런데요. 칸트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칸트는 자기 논리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는데 슈타이너는 아까 신지학에서 끌고 와가지고 얘가 우주 형성 과정에서 나온 힘인데 얘가 인간의 지구기의 자체에 포섭이 돼가지고 마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마음이 다시 한번 주체가 돼가지고 영적인 성질까지도 그대로 연결해서 얘를 변형시켜서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현존의 상태에서는 이 세 개가 어우러져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요거밖에 모르지. 평소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지만 칸트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모른다 그랬고 슈타이너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알 수 있고 동일 원리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동일 원리다. 근데 이제 신지학에서 아까 봤던 우주 형성 과정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입 시키면 알 수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I라고 하는 지구 자체인데 I 더하기 얘가 여기 한번 보세요. 순환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인데요. 2번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1 더하기 2. 3번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맞죠? 지금 4번인 I가 여기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얘가 지금 I한테 빨려 들어오는 과정이거든. 그러면 순서상 뭐부터 빨려 들어오겠습니까? 가까운 것부터 빨려 들어오죠. 얘가 I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얘가 I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얘까지 I를 만나게 되죠. 이해되시죠? 이래서 실제로 발드루프 학교 교과 과정에서 커리큘럼 구성을 할 때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이 있는데 뭐부터 배울까요? 왜 그럴까요? 동물학이 3번에 있잖아요. 여기 식물학이 있고 여기 광물학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가까운 것부터 배우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가까운 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이 성질 포섭될 때 동물학 배우고 이 성질까지 들어올 때 식물학 배우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발달 과정에 맞게 교과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얘의 감각fun의 실제는 뭔가? I 더하기 아스트랄인 거야. 그쵸? 요 1, 2, 3번, 1번, 2번, 3번. I 더하기 1번인 거예요. I 더하기 1번. 그러면 오성원은 I 더하기 1번 더하기 2번. 의식권은 I 더하기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각 영역의 특이한 놈들. 얘는 얘 한쪽 보니까 얘가 특이한 놈이고, 얘는 요까지 있으니까 1번도 있지만 1번은 가지고 있으면서 2번이 특이점이 되는 거고, 요 가면 3번이 특이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I와 1번의 상호작용이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여기서는 I와 얘가 조금 더 센 작용으로 마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1번의 아스트랄인데, 그래서 슈타이너가 실제로 9단계지만 요 두 개가 묶여서 구별이 안 되게 나타나고, 동시에 요 두 개가 묶여서 구별이 안 되게 나타난다. 그래요. 경계 지점에 있는 애들은 섞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요거부터 보게 돼. 얘가 뭐냐? 1번, 2번. 지금 제가 거꾸로 썼네요. 여기 3번이죠. 왜 얘기 안 하세요? 이게 맞긴 맞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3, 2, 그러면 특이점이 1번이 돼야 되는 거지. 선생님, 모성도 1 더하기 2가 아니라 3 더하기 2. 예? 모성이 1 더하기 2가 아니라 3 더하기 2가.
아, 예. 맞습니다. 예. 이거 편집할 때 좀 고려해 주세요. 3 더하기 2. 이거를 그냥 1, 2, 3이라고 쓰지 말고 3, 2, 1이라고 썼으면 쉬웠을 텐데. 아, 그럼 또 요거를 고쳐야 되네.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요렇게 됩니다. 아이가 아스트라를 포섭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각혼이 발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혼은 무엇보다도 아스트랄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아스트랄이 어디냐? 얘잖아. 얘잖아요. 그럼 음량으로 일단 따져보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양. 이거 음이라 그랬잖아요. 기본 성격이. 그쵸? 아스트라는 기본적으로 성질 자체가 음적인 거예요. 그럼 음적인 거의 기본적인 활동 방식은 뭔가를 흡수하고 수렴하고 막 이런 겁니다. 이거가 마음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심퍼시라고 해요. 심퍼시. 심퍼시. 이거를 온 데에서 이제 용어 혼란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데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호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교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공감이라고 하고, 셋 다 틀렸어요. 예, 이거 한문을 몰라서 이런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한문을 알건 모르건, 한문 용어를 뭐라고 갖다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얘가 음적인 아스트랄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한편으로는 음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동물적이죠. 그렇죠? 동물적이에요. 동물적인. 우리가 동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야만적이고 광폭하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만약에 인간 보고 이 동물 같은 놈,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스트라는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음적이고. 그럼 이 음적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동일시하려고 하는 힘으로 나타나요. 동일시. 동일시라고 하는 건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자, 아스트랄이 발달할 때는 감정이 발달합니다. 감정이 발달하는데 이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냐? 감정 동일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감정 동일시가 뭐냐? 내가 좋으면 니도 좋고, 내가 나쁘면, 내가 슬프면 니도 슬퍼야 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판단할 때 내 감정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할 때 내 감정 상태를 기준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비가 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슬퍼서 비가 온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햇님이 뜨는 이유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뜨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나하고 감정 동일시가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인가? 나는 슬픈데 지는 기쁜 애는 나쁜 놈이에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아이들은 그렇게 크잖아요. 처음에는 감정 동일시. 그 감정 동일시 애착이죠. 애착의 대상. 사물을 인격화시키고 인형을 애착하고, 사물도 인격화시켜서 애착하다가 나중에는 엄마 아빠하고 자기하고 동일시하잖아. 그러다가 조금 더 사회화되고 학습이 되고 뭐 이렇게 공동체가 커지고 이러면 어느 나이 때까지는 대상이 바뀔 뿐 똑같은 태도로 감정 동일시의 대상을 찾아다니거든. 그래서 어떤 때는 부모한테 동일시했다가 또래 집단한테 동일시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한테 동일시했다가. 요때가 요 동일시하려고 하는 이 작용, 이걸 심퍼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일시하려고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동자를 쓰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동감이다, 이거는. 동자를 써. 동자하고 공자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얘는 전체를 뜻하는 거고 얘는 나를 기준으로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익 할 때는 공자 쓰죠? 동익이라고 안 하잖아요. 공공성, 이 공자 쓰잖아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점이 9개 나오죠. 공간이. 이게 낙서 마방진이라고 해서 구궁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음양 오행론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나눌 때 관습적으로 9단계로 나눠요.
이 9개 전체를 글자로 풀이해 놓은 게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면 공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그냥 말은 그렇게 쓰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문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말을 정확하게 안 쓰고 대략 비슷한 거 가지고 어감으로 써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내가 감정동일시 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전체 기준으로 보편적인 거 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시라는 거예요. 동감.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배는 동의불화한다. 옛날에 동의 불화 한다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군자는 서로 다르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고, 그런데 같아지려고 안 한다. 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화합하는 거, 이게 전체를 위하는 거죠. 전체를 위하는 일을 하지만 쟤하고 나하고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소인배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같아지는 걸 추구하고, 예. 달라도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얘는 모른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거 맞는 말이죠? 이때 화라고 하는 게 공이에요. 공하고 동하고는 어느 정도 대립적인 면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그냥 평소에 느낌적 느낌, 불충분한 어감으로 쓸 때에는 공감하면 동정, 연민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면 뭐 허용해 줄만 함, 이 정도인 거지 딱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딱 맞는, 근데 학술 용어는 사실은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 정확하게 쓴다는 측면에서는 동감이 맞다. 그러나 공감도 지금의 어감적인 이해들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감적 이해가. 근데 이걸 호감이라고 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돼버려요. 왜냐하면요, 동감이라고 하는 거, 심퍼스의 작용은 감정동일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감정동일시면 여기에서 감정적인 의미에서 좋다 싫다, 곱다 밉다, 호감 혐오감,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감정동일시 할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몇 사람은 감정동일시가 돼요. 몇 사람은 안 돼요. 그럼 여기는 내 편이에요. 그럼 내 편을 내가 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남의 편을 밟아야 돼요. 한마디로 경계 딱 쳐놓고 안쪽은 좋다, 바깥쪽은 싫다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호감이 생기면 호감의 경계선 바깥쪽은 혐오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호감과 혐오감은 동시에 나타나는 거지. 동시에 충분히 공존하는 거지, 호감 따로 혐오감 따로 아니다라는 거야. 오히려 심퍼시를 호감이라고 봐버리면 안티퍼시를 혐오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실제 안티퍼시의 작용이 뭔지를 전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용어 논쟁 아시는 분,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용어 논쟁 했던 거에 중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쟁점 중에 하나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동일시 하려고 하는 힘이다. 동일시 하려고 하는 힘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발달할 때 이때가 감성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성이 발달을 동일시 하려고 하니까 요때는 모방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모방이 동일시잖아요.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발달하다가 이 다음에 가면 에테르가 들어옵니다. 그럼 요 심퍼시라고 하는 건 동일시 한다 그랬는데, 이 동일시를 중국에서는 그래서 얘를 헷갈리지 말라고 융합감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버려요. 융합.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융합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떨어뜨려내려고 한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척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척감이다. 그걸 뭐라고 하냐? 안티퍼시다. 그럼 안티퍼시가 뭐냐? 안티퍼시는 I 더하기 에테르가 되는 거죠. I 더하기 에테르가 안티퍼시다. 그럼 안티퍼시가 하는 역할은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밀어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밀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감정 동일시가 나가 떨어지고 객관화 된다는 거죠. 객관화가 되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개념 논리적으로 대상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강아지에 대한 알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퍼시적인 암도 있고 안티퍼시적인 암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심퍼시적인 삶은 강아지랑 같이 놀아서 정서 교류를 하는 겁니다. 반려견. 안티퍼시적인 삶은 대상화시키고 도구화시켜가지고 삶을 얻는 겁니다. 해부학적 지식. 해부학적인 지식. 근데 내가 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면서 해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너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좀 정리가 돼야 해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실제 우리 인생에서는 너무 사랑한다는 문제와 해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늘 공존하죠. 예. 공존하고 갈등합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개 다른 삶이 있습니다. 안티퍼스는 해부학적 지식이에요. 이 안티퍼스가 되려면 심퍼스가 나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멀리 떨어뜨려 둔다. 멀리 떨어뜨려 두면서 대상화되고 객관화되고 대상화 객관화됨으로써 얘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계산적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정형화시켜서 파악하고 어떤 명제로 파악하고 이게 가능해지네요. 소위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작용들, 오성, 지성, 이성이라고 하는 작용들이 여기로부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퍼시만 발달하면 어떤 도덕 판단을 할 때에도 도덕 판단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만 발달한 사람, 얘만 발달한 사람. 얘만 발달한 사람은 내 편에게 득이 되는 게 도덕이에요. 내 편한테 좋은 게 정당한 거고 정의야. 근데 거꾸로 얘만 발달한 사람은 거꾸로겠죠.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예, 공리주의적으로 계산적 효율성이 제일 높은 게 정의야. 합리성이 높은 게 정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둘 다 틀렸죠. 실제 삶에서는 둘 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는 한편에서는 이게 심퍼스가 한참 발달하다가 또 한편에서는 안티퍼스가 한참 발달하는 편향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랄 때는 어쩔 수 없이 편향을 겪습니다. 편향을 겪는데 여기 딱 들어가면 1번이 들어오잖아. 근데 1번의 특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통합. 여기 물체잖아요. 물체 자체가 분화되어 있기 전에 힘 아닙니까? 이게 나타날 때는 통합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통합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1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두 개를 다 통합해버리는 거죠. 통합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통합할 줄 알게 되면 인간한테 새로운 능력이 발생합니다. 그 새로운 능력을 칸트도 슈타이너도 둘 다 도덕성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에서 의식적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도덕성이다. 도덕성이 생긴다. 그리고 2번이 발달할 때 제가 아까 이거 1번이 발달할 때는 모방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2번이 발달하는 개념, 논리, 학습, 합리성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그랬는데 효용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 발달할 때는 권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권위. 학문적인 권위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권위 이런 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과 권위. 모방과 권위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한다. 동기부여 지어진다. 라고 하면 그건 자유로운 인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벗어난 게 여기서부터 벗어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라 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덕성에 대해서도 이런 거죠. 그냥 착한 게 도덕적인 게 아닌 거예요. 권위모방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도덕적인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규범이 있어요.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이걸 잘 따라요. 새마을 운동하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쓰레기 잘 줍고 사람들한테 예의 범절 잘 지키고 흔히 말하는 규칙 잘 지키고 이게 도덕적이냐. 그거는 칸트나 슈타이너적 의미에서는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 잘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적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만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성의 전제 조건은 자율성이거든요. 만약에 누가 시켜서 어떤 일을 했다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기부를 해서 100만 원 기부하면 1000만 원어치 광고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계산을 했다면 이 역시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이 들어가도 도덕적이지 않아요. 복종이 들어가도 도덕적이지 않아요.
예. 어떤 힘에 따르거나 어떤 규칙에 따르거나 내가 잘 알 수 없는 외부의 압력에 따르거나 거기에서 내가 더 이득을 보기 위한 계산을 따르거나 이건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야.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잔머리 굴려가지고 덕을 보려고 자 우리가 사람이 겸손해야지. 왜 겸손해야 되지? 겸손하면 처세적으로 얻는 게 많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전쟁의 논리에서 내가 허스룩하게 보면 상대가 방심하잖아. 그러면 나는 상대를 계속 계산하고 있다가 일부러 허스룩하게 보이다가 내가 필요한 이득을 탁 취할 수 있죠. 실실 전법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적인 후억학적인 논리에서 사람이 겸손해야지 라는 거는 겸손의 처세술이죠. 예. 진짜로 내가 진짜로 못났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고, 근데 진짜로 못났다고 생각 안 하지만 말로는 허허실실하게 하는 겸손을 우리 사람은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떤 종류의 겸손인가에 따라 가지고 겉으로 겸손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처세적 겸손이라면 이건 도덕적이지 않은 거죠.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처세적 겸손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 허례허식이란 게 다 그런 것들이지. 예. 계산된 겸손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용이 공허한 게 아니고, 자, 네 편, 내 편 편가르기에 덕을 가지고 해도 그건 도덕적이 아니다. 계산이 들어가도 그거 도덕적이지 않다. 그럼 우리가 계산이라고 하는 요 과정에서 뭘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칸트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자, 수학적 계산을 하는 데서 우리가 필연성을 얻지만, 인간의 도덕률에 있어서는 필연성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목적을 정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기계 같은 존재라는 얘기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해지진 않는다. 그럼 그런 식으로 정해지지 않고 우리 의지에 의해 가지고 실천을 이성해서 어떤 가치지향점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 도덕, 이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인 거지, 자연의 강제 이런 거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거야, 인간의 도덕은. 그러면 이건 필연성은 없어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 어떤 도덕이라도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꼭 그럴 수밖에 없다, 즉 자연적 필연성이 있다,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지만 우리 인간은 전부 개별적으로 다 다른 존재지만 실제로 다 모든 점에서 다 다르냐? 아니죠. 보편적으로 같은 거를 바탕에 깔고 그 위에 개별적으로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예. 보편적으로 같은 걸 바탕에 깔고 있는 게 있지. 그 누구도 똥냄새 맡고 고소하네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예. 그 누구도 소금을 집어먹으면서 달콤하네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감각적으로도 그런 보편성이 있듯이 인간의 도덕 감정에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보편 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고 그 합의가 어느 정도 질서 있고 규칙성이 있어서 규칙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다수의 취향만 있을 때는 그건 일반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떤 그 필연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적 질서를 가지고 진리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도덕은 필연성은 없지만 보편성은 있다. 보편적 합의를 할 수 있다 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 보편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요게 바로 선이고 도덕이고, 요걸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칸트 논리인데요. 슈타이너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두 개의 종합으로 의식권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의식권이 생기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에고를 박살내버립니다. 에고라고 하는 게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감정동일시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자기중심성이 절대로 안 없어지죠. 감정동일시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나를 기준으로 동일시하는데 어떻게 내가 없어집니까? 그 다음에 오성적인 논리 계산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때도 나는 안 없어져요. 나의 이득을, 이해를 중심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없어지냐고. 그러니까 오성원까지는 에고가 팔팔 살아 있습니다. 감각혼 오성원까지는 에고 중심이 팔팔 살아 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에고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가? 소위 말하는 보편적 가치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에고가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는 전체에게 공이 적용되는 가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보편성을 나의 어떤 내 의식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계산이나 나의 감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보편성을 받아들일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중심성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면 자기중심성이 약해지게 되면 이때 인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자기중심성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과거에는 내가 딱딱하게 경계를 쳤던 것들이 있잖아. 이 경계들이 조금씩 유연해지고 허물어집니다. 이 경계들이 유연해지고 허물어지면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걸 통합이라고 하는 거죠. 통합적인 사고 능력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은 보편적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고 이 도덕적 인간은 통합적 사고를 드디어 잘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야. 이 통합적 사고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게 유기이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원리로 다 통합할 수 있는 사고. 이게 유기이론론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유기이론론적인 것이 자기의 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의 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거기가 이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때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합니다. 왜 개인이라고 하냐? 이때 개인은 person이 아니에요. 이 person은 각자의 개별성을 강조할 때 퍼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개인이 있습니다. individual 이라고 쓰이는 개인. 요 in은 not이라는 뜻이에요. not. 뒤에 따라오는 거는 보면 divide예요. divide. 쪼갠다는 거죠. 쪼개지지 않는 존재. 쪼개지지 않는 존재. 그게 무슨 말인가? 전체의 일이 나의 일이 된다는 게 전일적 인간인 거죠. 전일적 인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체는 세계잖아요. 세계와 나의 통합. 세계와 나의 통합. 내 중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공동과제가 곧바로 나의 삶이 된다. 라는 정도가 되는 거. 그거를 인디비주얼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계 일이 나의 일이지만 근데 내가 누구한테 의존하거나 누구한테 복종하거나 누구의 권위를 따르거나 누굴 모방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일자죠. 나는 여전히 고요해요. 나는 고요하지만 나는 이미 예전에 있었던 쓸데없는 경계, 구별, 쓸데없는 적대 갈등, 감정 소모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야. 이런 건 이미 나의 세계 속에서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전일적 개인이다, 혹은 인디비주얼이다, 혹은 자유로운 개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분명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수준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도덕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일상적인 의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특정한 의식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저러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예비적 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발도르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걸 이끌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발도르프 인지학적인 자유로운 개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3.1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3.1운동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 전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섬세하고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고 정교하게 개발되어 있는 유기이론론적인 세계관은 뭘까요? 음양오행론입니다. 음양오행론이에요. 그럼 이 음양오행론을 세계관으로 삼아서 하나의 사회, 문화, 제도, 문물을 만들었던 역사적인 왕조가 있다면 어딜까요? 조선왕조였어요. 물론 조선만 그랬던 건 아니고 쭉 그 유교의 역사가 있지만
유교 자체가 음양오행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사단, 사덕 이런 게 전부 사계절을 흉내낸 거예요. 그 천진, 삼재, 양극 이런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괴태의 양극, 상성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음양오행론에 그대로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괴태가 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던 거라는 걸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똑같은 말이네 하고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극기를 보세요. 음양이 있잖아요. 양극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휘몰아 치게 돼 있잖아요. 이 대칭이죠. 이 휘몰아 친다는 게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바깥에 괴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상승이죠. 확장되는 거니까. 네. 이 괴들도 반대의 힘들이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세상을 움직인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총체적이죠. 이 세상의 괴태의 색채론에 나온 양극성, 상승, 총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도형은 태극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민족주의적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관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인류가 개발한 최고 수준의 유기 이론론적인 철학을, 사상을, 세계관을 전통적으로 깔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체면 문화가 심하고 허례의식이 심하죠. 나쁜 면으로 나타날 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원을 상실하고 매뉴얼에 따르면 다 나빠져요. 우리가 무슨 규칙을 정하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기원을 잃어버리고 그 규칙 자체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다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강조점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뭔 선택을 하더라도 애도 어른도 납득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라. 이게 핵심인 거죠. 예.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유기이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교 중에서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고도화된 유기이론론을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조선왕조는 그 성리학을 자기의 기본 문화로 깔고 운영했던 역사였단 말이죠. 그럼 조선왕조는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도덕의 왕국이에요. 조선왕조에서 무슨 사화가 일어난다든가 무슨 무슨 란이 나더라도 이 란의 계기는 전부 도덕적 명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도덕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도덕으로 포장하든지 자기의 실익을 도덕으로 포장하든지 이런 일이 늘 일어나죠. 부패와 타락은 늘 있는 거니까. 그걸 악용하는 놈들도 늘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 사회 자체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야만 그것이 바람직한 삶이다가 확고하게 자리 잡힌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특이한 게 제가 어렸을 때 부산이 고향인데요.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주변이 좀 빈민가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부산에서 대표적인 똥통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표적으로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다니는 데였어요. 좀 사고 많이 치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히 이제 운동하다가 대학 진학 못하거나 국가대표 안 되거나 이런 애들은 저희 나이 때도 보통 보면 뭐 깡패 생활하는 애들이 많아요. 부산에는 또 깡패 문화 발달돼 있거든요. 한 다리 건너 한 삼촌씩 깡패예요. 파도 몇 개 없어요. 요즘은 좀 여러 개 된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칠성파 하나뿐이에요. 칠성파, 이 동네 칠성파, 저 동네 칠성파, 다 칠성파인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온천장에 분가분가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이런 애들, 동네에 무슨 신천지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이런 애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기들이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그냥 그럭저럭한 이상한 건달 생활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 애들 딱 만나면, 애들끼리 만나면요, 막 서로 찌지고 뽑고 평가하고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할 때 가만 들어보면요, 기준이 도덕적이에요. 명분을 찾아요. 야,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혹은 염치가 있어야지. 의리와 염치. 이거 의리가 뭔데요? 인의예지의 의지 아닙니까? 인의예지는 인간의 덕성이에요. 인간의 동양에서 덕이라고 말하는 게 서양에서 영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니 무슨 놈의 깡패가 덕성을 찾아?
깡패가 누구를 패거나, 갈취하거나, 어쩌거나 하는 기준이, 지 나름대로 찾는 명분이 의리가 있어야 된대. 골 때린 거죠. 내가 쟤를 앞으로 한 대 팰 텐데 왜 패냐 하면 제가 의리 없는 짓을 해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실은 마음에 뭔가 얘기를 탁 들었을 때 마음에 탁 꽂히는 게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거예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명예연설을 많이 남겼죠. 근데 그 많은 논리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어디에선가 노무현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했던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인간은 수오지심, 이거 4단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의 수준에서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 십이지심이 있어야 된다. 조금 더 고도한 영적인 측면에서는 인의예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동양에서 말했던, 이게 동양에서 말했던 일종의 마음 차원에서의 4단, 덕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의 4덕. 이게 동양의 도덕관이거든요. 근데 이 도덕관이 우리는 내가 일자 무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들어왔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다 이런 문화야. 맞죠? 옛날에 농부도, 나무꾼도, 자기는 글자도 모르고, 자기는 도둑꾼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전혀 의식혼도 아니고, 심지어 감각혼 혹은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의식혼 주도적인 문화예요. 늘 의식혼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내면화해 온 어떤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모든 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어병, 밀란, 그 뒤에 동학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그 저항의 성격들이 어떻게 됐던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선 왕조의 이 도덕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다. 3.1운동으로 들어와서요. 3.1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서양에서 정신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신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식혼을 선언을 했던 거, 그게 발도르프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모든 교육과 철학들은 오성원적 인간이 제일 잘난 인간인 줄 알았어.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성원적 인간이 유능하고 오성원적 인간의 발달만이 인간과 국가의 발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발도르프는 아니다. 인간은 영적이어야 되고 영적일 수 있다. 근대 철학은 그걸 포기했지만 인지학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개인을 만들겠다. 증명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던 게 발도르프 학교의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1919년도에 이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3.1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이게 3.1운동에 좀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독립선언문을 보면 기가 막혀요. 독립선언문을 보면 뭐가 기가 막힌가 하면 두 가지가 골 때립니다. 하나는 일본한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네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님 이래요. 즉 지금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나의 감각적 반응이 아님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나만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 이렇게 얘기해요. 오성원적 계산도 아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조선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세계 인류에 나아갈 바에 대한 보편 가치에 위배됨. 이 도덕적 명분을 내세워요. 즉 의식혼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절대로 안 싸우겠음. 여기서 이제 골 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전까지 인류는 한 번도 어떤 폭력적인 억압에 대해 가지고 평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저항이잖아요. 무저항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개념상 모순이잖아요. 개념상 모순이잖아. 상대가 폭력이 들어오는데 내가 무저항을 한다? 그게 어떻게 저항이 되냐고. 수능이 되거나 인정이 되지. 그런데 그게 저항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때려 죽여도 내 주장을 안 바꾸겠다. 가 돼야 이게 저항이 되는 거죠. 폭력의 억압에 굴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이게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방식이잖아요.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쉬운 방식인데 폭력의 피해를 감수하고
의지를 그대로 내세우는 거는 이건 어려운 방식입니다. 어려운 방식인데 18세기, 19세기 때 이미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가 강력한 야만성, 폭력성, 착취 이런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모든 지성들은 충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기술 발달시켜놓고 이 기술을 가지고 대량 학살이라는 걸 연출을 했거든. 근데 이게 뭐 저도 전쟁을 겪은 사람은 아니지만 생각만 해봐도 끔찍한 게 옛날에는 총 들고 이 현대 무기가 있기 전에는 창 들고 칼 들고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 아무리 군사를 많이 동원을 해도 몇만 명, 뭐 많으면 몇십만 명이 동원해서 맞지고 뽑고 싸우고 그러면 몇천 명, 몇만 명 죽고 그러겠죠.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되면 단위가 1000만 명 이렇게 돼요. 2000만 명. 쉽게 말해서 인류가 지난 1000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죽여온 숫자를 한 세기 전반부에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3분의 1이 사상자가 나잖아요. 젊은 한 세대가 다 쓰러지거든. 이게 유럽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마치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서로가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경쟁적으로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의를 바탕한 이성이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회의가 많이 퍼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1919년을 전후로 해서 바로 그 시기에 인간은 두 가지 전략을 세계사적으로 봅니다. 하나의 전략은 더 큰 폭력으로 혁명하자 전략이었어요. 이건 1917년도에 그 모습을 딱 드러냅니다.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 소수의 전위부대가 무장폭력 쿠데타에 성공하죠. 그 이후로 모든 어떤 그 제국주의라든가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나라들은 전부 볼셰비키 혁명의 사례를 따랐습니다. 전위 조직하고, 무장하고, 자살폭탄 테러 같이 가고, 이것만이 답이다. 이게 없으면 이 야만성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인류에게 방향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런데 19년도에 또 다른 방향이 주어진 거예요. 폭력으로는 폭력을 극복 못한다. 평화는 평화로만 온다. 평화는 평화로만 온다. 무장일 때만 평화가 온다. 라는 전혀, 왜 제가 전혀라고 하는 건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해봤거든. 제가 마치 아까 15세기에는 아무도 개인의 자유를 생각 안 했다고 얘기했듯이 19년 전에는 아무도 평화가 폭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언컨대 3.1운동 이전에 소위 말하는 비폭력 무장이라고 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폭력 무장하면 간디를 떠올리죠. 오히려 간디가 3.1운동에 자극을 받고 인도로 돌아와가지고 그해 겨울부터 인도 국민의회파의 공식 노선으로 비폭력 무장을 삼게 돼요. 3.1운동이 3월달에 있었죠. 5월달에 중국에 오소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20년도에 그리고 간디가 그해 겨울에 그 인도의 국민의회파의 노선을 이 3.1운동에서 근데 간디도 지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생각은 있었겠지. 사상은 있었겠지. 근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 조선에서 대규모 비폭력 무장 운동이 일어났거든. 이거는 탄압당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그것도 집단적으로 그걸 사람들이 어떤 말로도 아니고 몸으로 던져가지고 이걸 보여줬다. 이게 자체가 센세이션하고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점에서 충격적인데 첫째, 이들이 전혀 지식인이 아니었다. 이들은 그냥 일자무식의 그냥 민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규모가 너무나 어마어마했다. 2천만 명이 인구의 전체이던 시절 10% 이상이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이나 식구들하고 같이 만세운동하러 나갔는데 저기 총칼 맞고 죽었어. 옆에서 막 찔리고 총 맞고 쓰러지고 근데 내가 폭력을 안 쓴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당장 내가 당한 내 옆에 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 곧 당할 텐데
그래도 폭력을 안 쓴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아주 무서운, 거의 결기가 무서운 수준의 도덕적인 결기거든. 이 무서운 도덕적 결기를, 예, 일자무식의 민초들이 그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몇 달 동안 이 운동을 끌고 갔다. 이 자체가 센세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또 하나의 사례가 남게 된 거죠. 인간은 충분히 목숨 걸고도 도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평화로 평화를 이루는 그 길로 인간은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다. 자각을 하건 못하건 설사 자기 의식 속으로 이거를 자각을 못 돌렸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3.1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1운동은 인류의 의식론적인 발달 방향에 대한 일종의 계시적 사건이다라고 봐요. 우리 인간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는 거에 대해서 마치 신의 계시처럼 집단적으로 호응을 한, 마치 신의 뜻에 어떤 민족의 호응을 한 인류의 계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문명의 정신사적인 3.1운동의 의미가 결코 민족주의적이거나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축소돼서 해석돼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민족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세계의 어떤 갈등에 대한 해결과 극복의 하나의 원칙을 보여주는 운동으로 재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지금 슈타이너가 칸트가 모른다 그런다 알 수 있다니까 영적으로 인간은 진화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을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성장을 돕는 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려고 했지만 바로 똑같은 시기의 3.1운동은 식민지라고 하는 처지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목숨을 담보로 그걸 증명을 하는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정신이 다른 정신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정신이 다른 정신이겠는가. 오히려 저는 그 강렬함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3.1운동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조명돼야 될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류는 드디어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제연맹이었습니다. 국제연맹. 예, 각자 국가들의 주권을 건드리지 않고 각자 국가들의 전일성을 인정해주면서 어떤 이성과 도덕성에 입각한 연대와 합의를 통해서 세계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전쟁하지 말고 서로 착취, 승리 이런 게 다가 아니고 인류 공영이라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그때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돈키호테라고 여겨졌던 거죠. 2차 대전 끝나고 한참 동안도 평화 전략으로 인류가 진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드리머, 이상주의자들의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죠. 지금도 많지만 그 국제연맹을 이어받은 국제연합이 유엔이잖아요. 국제연합의 역사적, 세계사적 의미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두 개의 길을 봤던 겁니다. 하나는 혁명의 길이었고 폭력의 길이었고 또 하나는 연대의 길이었고 평화의 길이었던 거죠. 이 연대와 평화의 길이라고 하는 거에 한마디로 봉합부를 쏘아 올렸던 사건이 3.1운동이었다라는 거고 이것은 발도르프가 선언한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계시적 집단적 증명이고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3.1운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